저희 저번 시간에 미네랄 했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 좀 길게 했었죠. 이번에는 모노폴리스 독점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재밌는 내용입니다. 맥주 문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금주령 이후에 술의 판매를 제한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음주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여러 나라들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알코올에 대해 주정부 독점권을 갖고 있다. 판매에 대한 그에 대해서 정부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비근한 예로 각 국가는 자신들만의 독점 알코올 소매상을 통해 주를 판매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술을 판매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 상에 주류 판매 소매업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업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술을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업종은 제한되어 있죠. 일반 음식점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가 지정한 주 정부가 지정한 소매업에서만 술을 팔 수 있다는 거죠. 훨씬 엄격하죠. 우리는 편의점, 마트 아니면 근처 펍, 맥주집, 소주집 어디를 가든 술을 살 수가 있고 사올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훨씬 더 술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볼까요? 스웨덴의 시스템볼라게트, 아이고 어려워. 핀란드의 알코, 아이슬란드의 빈부드, 노르웨이의 빈모노플레토, 이런 곳들만 소매로 맥주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도 그렇다고 합니다. 엘버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주정부가 소유하는 주류 판매 독점권을 가진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 독점권은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의 정부에 의해서 공정하게 제정되었으며 크래프트 맥주 운동에 있어서는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우선 단점으로 브루어들은 강력한 주류 판매 독점 회사를 신경 쓰면서 계약을 누가 큰 물고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고 동시에 레스토랑과 바의 매출도 올려야 된다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보통 독점주류 소매 업체들은 고객의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술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브루어가 이들의 관심을 받는다면 분명 주문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라스베가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지붕이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누런 봉투에 있는 걸 막 마시는 걸 볼 수 있거든. 대놓고 술을 마시는 장면은 없어요. 미국에서 보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누런 봉투 안에 놓고 뭘 마시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숨기면서 마시는 거예요. 술을. 재밌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알코올 섭취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술을 마셔서 취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안 내보낸다, 안 나간다, 그럼 경찰이 와서 태우가는데 그 진짜 닭장차 있잖아요. 닭장차에 진짜 구겨 넣고 그냥 데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알코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맨날 독일 보고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 안 된다고 맨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알코올에 있어서 자유로운 나라고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경험한 거는 바로 앞에 이제 가게가 있었거든요. 술도 팔고 이런 작은 마트가 있었는데 한인마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가봤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2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함정 수사를 펼친 거예요.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몰래 가서 술을 사게 한 거죠. 근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2달 영업 정지를 먹은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정 수사를 해서 단속하면서 막 다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신분증 보여줘야 되고 좀 어리다 싶으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생각보다 되게 자유롭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민법상 음주를 마실 수 있는 나이랑 그 취세법상 나이랑 다른 거 아세요?
우리가 만 20세 이전에는 술 못 마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2005년생 있잖아요. 2005년생 같은 경우가 지금 술을 마실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안 지나면은 만 20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한다고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2005년생은 생일이 넘든 안 넘든 그냥 음주 가능 나이입니다. 진짜 웃기죠. 뭐 엉망진창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면서 웃겼습니다. 제 아들이 2005년생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아직 같이 안 마시는데 입시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마셔? 이랬더니 마실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그게 맞습니다. 재밌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술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필입니다. 마우스필. 이거는 또 테이스팅에 관한 용어네요. 바디감과 비슷하지만 맥주가 입에 있을 때 느껴지는 조금 더 주관적이고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감각. 질감입니다. 질감. 그러니까 마우스필은 기본적으로 바디감과 텍스처를 같이 합쳐놓은 말이에요. 입에서 느껴지는 구강 촉각, 입속에서 느껴지는 촉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마우스 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바디감과 비슷하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테이스팅 용어로는 마우스 필은 입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 그러니까 촉각을 얘기를 하고요. 거기는 바디감도 들어가고 텍스처, 질감도 들어가요. 맥주의 거품이 얼마나 활발하게 올라오는지, 거품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거품으로 인해 혀와 입 천장이 얼마나 날카롭게 느껴지니까 모두 탄산감을 평가하는 요소들이다. 그렇죠? 탄산감도 포함됩니다. 질감이니까. 바디감 역시 마우스필의 또 다른 중요한 감각이다. 맥주가 입속에서 꽉 찬 느낌을 주는지, 무겁고 끈적거리는지, 아니면 가볍고 얇은 느낌을 주는지가 바디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뒷맛, 애프터 테이스트죠. 뒷맛은 종종 마우스필에서 하찮게 넘어가곤 하지만 다른 감각들과 똑같이 중요하다. 맥주로부터 입안에 코팅된 것과 느낌이나 드라이한 쓴맛 또는 끈적거리는 느낌을 받았는가? 펍이나 바에서 마우스필을 이야기하면 약간 거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맥주 테이스팅에 진지한 사람들에게 향과 풍미만큼 중요하다.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마우스필은 무게감과 바디감과 그 다음에 텍스처 이외에 애프터 테이스트, 뒷맛까지 모든 걸 포함하는 입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촉각을 얘기를 하고요. 바디감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과 우유 같은 액체지만 물은 굉장히 가볍고 우유는 무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걸 바디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요인은 당입니다. 당이 이제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이 무게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텍스처는 말 그대로 입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촉각적인 감각을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다양하게 있죠.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오늘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드라이하다, 크리스피하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번트하다 되게 다양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스무스하다, 크리미하다, 리치하다, 마우스 코티드되다, 실키하다, 코팅된 것 같다, 그죠? 시러피하다, 그 다음에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감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른전시, 떨는 감각들도 있고요. 할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촉각적인 촉각인데요. 되게 다양한 감각들이 있고 이러한 감각들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별을 해서 또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전문가적인 또 테크닉이기도 하겠죠. 탄산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탄산이 굉장히 자글자글하다, 탄산이 거의 없다, 세게 올라온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알코올적인 감각들, 알코올 웜스, 알코올의 어떤 뜨거운 감각들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워터리라고 하는 감각도 있죠. 워터리는 좀 바디감은 좀 다르죠. 워터리는 조금 맥주라고 하는 술과는 어울리지 않는 묽은 느낌이거든요. 워터리하다고 하고 이것도 역시 이제 당에 관련된 당이 얼만큼 이제 있느냐 없냐에 관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터리한 맥주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 맥주들이죠. 그다음에 시럽이라든지 마우스 코티드 같은 경우도 스타일에 따라서는 되게 부정적인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고 할쉬하다든지 거칠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푸커링, 그죠?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굉장히 떫은 맛이 지나쳐서 나오는 감각들. 에스런시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감각이죠. 또 부정적인 감각들도 있고 긍정적인 감각들도 있습니다. 같은 약간 당이 많은 느낌인데도 약간 긍정적인 느낌은 스무스하다든지 그리고
크리미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짙어졌을 경우는 마우스 코티드 된다든지 시럽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다 마우스필에 속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애프터 테이스트 같은 경우는 맥주에만 있는 감각이죠. 그러니까 맥주를 삼키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감각이어서 다른 술에는 없는 어떤 감각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테이스트 같은 경우는 마시고 난 다음에 뒤에서 올라오는 쓴맛이라든지 아니면 견과류 같은 향도 있을 수 있고요. 단맛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떫은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부드러운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소견에 의해서. 마우스필은 굉장히 중요한 테이스팅 요소고 우리가 테이스팅 노트를 썼었을 때 반드시 적어야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M이 끝났네요. 드디어 N으로 넘어오는데요. N에서 첫 번째가 NEIPA네요. 뉴잉글랜드 IPA가 먼저 나왔고요. 뉴잉글랜드 IPA라는 용어를 선호하든 아니면 노스 이스트 IP라는 용어를 선호하든 결국 같은 맥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북동부에서 시작한 불투명하고 과일향이 짙으며 향이 강하지만 쓰지 않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페일에일을 의미한다. 그럴 수 있죠. 가장 주목할 만한 브루어리는 알케미스트, 트릴리움, 다들 아시죠? 트리하우스, 다 한국에 알케미스트 제외하고 한국에 다 들어왔던 브루어리들이고요. NEIP는 종종 스턴과 밸러스트 포인트처럼 크리스피하고 호피한 웨스트 코스트 IPA 대조되어서 정의되며 크래프트 맥주 세계를 선곡적으로 두 부로 나누었다. 한 부류는 NEIP를 고루한 생각에 도전하는 대담한 시도로서 기존의 틀을 깨는 스타일이고 스타일 1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 사람들은 단순히 잘못된 양조의 결과로 여기고 있다. 지금은 완벽하게 스타일로 굳어졌죠. 물론 이거를 헤이즈 IPA의 범주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뉴잉글랜드 IPA로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WBC와 BJCP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NEIP, 뉴잉글랜드 IPA라고 하면은 알케미스트에서 시작했다고 보통 우리가 버몬트에 있는 알케미스트에서 시작되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헤디 토퍼를 그 시작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헤디 토퍼를 꽤 오래전에 10년 전에 먹어봤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런 스타일의 맥주도 있었네 하고 놀라웠던 생각이 있었는데 버몬트부터 이 맥주가 좀 시작이 됐고요. 뉴잉글랜드 IPA라고 해서 처음에 IPA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약간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었어요. 왜냐면 알코올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5도 중반에서 후반. 지금은 이제 더블 트리플 나오고 더블 홈 나오고 더블 IPA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긴 하지만 초반부의 NEIPA는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5도대 중반이었고 완벽하게 불투명해야 됩니다. 빛이 투과되지 않아야 돼요. 완전히 불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시하다는 표현이 반드시 마시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스터프, 이렇게 먹었을 때 약간 뻑뻑한 느낌도 나야 됩니다. 깔끔하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미적으로는 주시하고 쓴맛이 없어요. 쓴맛이 굉장히 낮습니다. 색적으로는 완벽하게 불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필에서는 약간 뻑뻑한 느낌이 나야 됩니다. 알코올 도수는 5대 중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IP라고 얘기하기에는 몇 가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알코올 도수가 낮고 쓴맛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뉴잉글랜드 스타일 IPA라는 이름으로 나왔었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갸우뚱했지만 이게 맛있거든요. 이게 맛있어요. 마시면 그 자몽과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팡팡 터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쓴맛이 낮고 알코올 도수 높지 않기 때문에 음용성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맛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랑하게 됐고 지금은 하나의 스타일로서 거의 굳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이 NEIP를 헤이지 IP의 범주를 넣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좀 있고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헤이지 IPA는 NEIP처럼 완벽하게 불투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헤이지하기만 하면 돼요. 빛이 어느 정도 투과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상대로 쓴맛도 꽤 있고요. 알코올 도수도 기본적으로 6도 이상을 갖고 있는 게 헤이지 IPA예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나누면 헤이즈 IPA와 NEIPA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NEIPA가 최근에 이제 더블이 나오면서 알코올 도수 막 8도로 올라가고 트리플 나오면서 1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장됐을 수 있겠지만 NEIPA는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거든요. 그 다음에 쓴맛도 거의 없고. 그래서 헤이즈 IPA와 NEIPA는 약간 스타일적으로는 구분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NEIPA가 헤이즈 IPA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거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NEIP와 헤이지 IPA는 좀 구분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NEIPA가 처음에 나왔을 때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헤이지 IPA 쪽으로 범주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헤이지 IPA라는 스타일도 없었잖아요. 헤이지 IPA가 스페셜티 IPA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NEIP도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고 NEIP에서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불투명하고 쓴맛이 낮다. 그다음에 주스 팡팡 터진 주시의 향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있고 음용성이 높다. 요즘에는 뭐 이제 뭐 유당도 넣고 하면서 요즘은 너무 진해서 이게 음용성이 조금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초반에 NEIPA는 음용성이 지금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맛이 좀 그나마 편했던 맥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중적으로 넘어갔죠. 가격이 비싸죠. 기본적으로 홉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리미엄 맥주로 한 잔 정도로 적당하게 마시는 그런 맥주 스타일로 이제 정착이 됐고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죠.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날씨 풀리면 맥주 한 잔 드시고 1월 중순이니까 계획하셨던 거 지금 이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계속 점검해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